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들 추운 겨울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이니 늘 건강을 챙기며 지내시기 바라며 제 사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45이고 고1, 중2 남매 엄마이자 직장인입니다. 지금 편한 마음으로 이런 사연을 보낼 수 있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을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가는 세월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청난 문제가 달린 세월이었기에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실은 암 환자였습니다. 지금도 늘 재발의 위험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요. 혹시 암에 걸려본 분들이 있다면 제 심정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암에 걸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암이지? 왜 하필 내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는 병에 걸린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가? 술을 자주 마셔서? 그러다가 그 원인을 주변 상황에 돌리기도 합니다. 내가 암에 걸린 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남편 때문이다. 아니면 죽도록 나를 괴롭힌 시댁 때문이다 하고 말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입 모아 말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죠. 만약 저도 스트레스로 암이 걸렸다면 제가 받은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남편이라는 작자 때문일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15년 가까이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결국은 내 몸 망가지고 병이 걸리고 나서야 이혼했습니다. 다 큰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속 깊은 우리 큰딸이 요즘 저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엄마, 이혼하고 나서 얼굴 더 좋아진 것 같아. 나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안 봐도 되니까 마음도 편해.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마. 나는 엄마가 안 아프고 앞으로 건강하게 우리 시집 갈 때까지 우리 옆에 있는 게 제일 큰 소원인 거 알지? 그래, 알았어. 엄마도 앞으로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건강하게 너희들 옆에 있는 거 그거만 목표로 할게. 아이들에게 한참 돈이 들어갈 때고 저도 아직 몸이 온전하다 할 수는 없어도 그 인간 참아주고 살다가는 없던 병도 더 생길 것 같아 결정했습니다. 남들은 이혼하고 나서 상처니 뭐니 하는데 솔직히 저는요, 날아갈 것 같이 좋기만 하네요. 이렇게 쉬운 걸 뭐하러 그동안 참고 살았나 싶어 과거에 제가 미련하고 가엾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아마 주위에 저처럼 애들 때문에 결혼 생활 못 깨고 자기 몸과 마음 병들어가면서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에서입니다. 저 보시고 용기 내라고 못할 거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요? 자식이든 돈이든 일단 내가 살아서 누려야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남편과 평생 같이 갈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연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신혼 때도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어서 우리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아이 낳는 걸 원했고 저도 그랬기에 결혼하자마자 2년 터울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다니던 직장도 관두었고 집에서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때는 터울 얼마 안 나는 아이들 육아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실 육아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창 힘들 때 거의 혼자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몸무게가 임신 전보다도 더 줄어 45kg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 돌보는 거 같이 도와주셨어요. 엄마라도 없었다면 정말 말라 죽지 않았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남편은 그럼 뭐 했느냐 궁금하시죠? 저랑 육아 때문에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맘때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 그때 많이들 싸워서 부부 사이 갈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고
기르는 데는 나 몰라라 하고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참 많이도 다퉜습니다. 당신 퇴근하고 일찍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당신은 아빠잖아. 근데 대체 하는 게 뭐야? 우리 엄마는 무슨 죄로 다 큰 딸 집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손녀들까지 봐줘야 하는 건데 다른 건 안 바래. 일찍 와서 애들 씻기고 재우는 것만이라도 같이 하자. 야, 나 혼자 돈 버는 게 얼마나 부담인 줄 알아? 우리 네 식구 먹여 살리려면 초과 근무는 꽉 채워서 해야 해. 내가 당신 회사 관두고 아이들 보라는 것도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안한 거야. 근데 나더러 집에 와서 애들 치닥거리하고 살림 도우라고? 그럴 거면 당신도 나가서 돈 벌어. 그럼 같이 할게. 돈 버는 게 무슨 유세니? 아니 누가 들으면 나한테 월에 1,000만 원은 갖다 주는 줄 알겠다. 누군 직장 생활 안 해봤는 줄 알아? 솔직히 지금 같아선 직장 다니는 게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야. 직장에 있으면 애들한테 시달리진 않잖아. 같이 돈 벌면 도와주겠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야? 내가 애를 혼자 낳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같이 낳은 거잖아. 이런 다툼이 왜 일어나겠어요? 부부 중 어느 한쪽에게 육아와 집안일을 책임지우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남편은 결혼은 했음에도 육아든 살림이든 자기 생활이 침해받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제가 힘들다 하는 거 알면서도 자기 운동 시간, 낚시하러 가는 시간, 그 밖에 취미 생활 등은 결혼 전과 똑같이 하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더 잘해주는 남자도 있고 그 반대가 되는 남자도 있다던데 하필 제가 당첨된 쪽은 후자였습니다. 아무튼 아이들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남편과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심하게 싸운 적도 많아요. 심지어 중내 사내 이혼하자 입 밖으로 꺼낼 정도로 크게 싸운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말뿐이었지 정말로 이혼하려고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요. 저 혼자 몸이면 금방이라도 때려치우겠지만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이혼 과정에서 자라게 할 용기는 차마 없었거든요. 또 그때만 해도 이혼을 하고 말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흔히 말하는 도박, 폭력 외에도 그 셋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원래부터 야근도 많고 퇴근도 늦은 직종이라 귀가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치 않았습니다. 어쩌다 칼퇴근하는 날에는 자기 운동한답시고 헬스장에 갔고 주말에는 가끔 아이들과 같이 나들이를 가는 날도 있었고 조기축구를 나가거나 낚시를 갔고요. 저도 살다 보니까 남편의 이기적인 부분들은 고치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포기한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 그게 싸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럴 바에는 내가 포기하는 쪽으로 변해야 싸움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자포자기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입을 닫아버리니 남편은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는 것도 없었고 집에서 아이들에게 친절한 아빠 역할을 했고요. 가슴속에는 남모를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평범한 가정이었고 저는 그 평화가 깨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남편 쪽 시가 식구들 얘기도 조금은 해야 할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이혼하는데 큰 일조를 한 게 시댁 식구들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는 좋은 시댁에 나쁜 남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시댁에 좋은 남편은 가끔 있긴 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거지 같은 시댁의 나쁜 남편이었고요. 결혼할 때야 남들 결혼하는 거 비슷하게 했지만 결혼 후가 중요하잖아요. 시댁은 우리 집과 3시간 거리 지방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이혼한 시누이 둘이서 삽니다. 남편이 둘째였고 막내 도련님이 또 있는데 시어머니 생활비는 거의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누가 주는 용돈으로 해결한 걸로 압니다.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돈 문제는 거의 남편에게 일임해야 했어요. 남편 역시 저한테 돈 아껴라, 뭐 해라 이런 간섭은 안 하는 대신 저랑 상의 없이 시댁에 용돈을 줬습니다.
시댁에 용돈 주는 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버는 돈 아니니 굳이 싫은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 혼자 외벌이인데 우리 친정 부모님 챙겨달라는 말은 당연히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우리 큰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엔가 아주 크게 남편과 싸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남편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을 챙겨놓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연주 애미야. 이번 주 금요일에 애비가 연차 내고 잔금 치르러 오는 거 알지? 네가 까먹지 말고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랑 잘 챙겨서 줘라. 네? 무슨 계약이요? 저 금시초문인데요. 뭐야? 아니 너한테 말도 안 한 거니? 우리 아파트 하나 샀잖아. 금요일에 잔금인데 대출이며 등기 문제며 할 일 많아서 하루 회사 쉬고 여기 내려온다고 했어. 난데없이 아파트를 샀다는 말에 무슨 아파트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나는 네가 당연히 아는 줄 알았다. 성우가 다른 생각이 있었나 보네. 나중에 너한테 말하려고 하지 않았겠니? 사실은 내가 아파트 하나 매매한 게 있는데 성우가 도움을 많이 줬어. 나나 네 시누이 언제까지 방 두 칸 빌라에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자세한 건 네 남편한테 듣고 나는 여기까지만 말하마. 내가 너한테 실수한 거 아닌가 모르겠구나. 저는 까맣게 몰랐던 사실이었죠. 그것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 집을 매매했다는 걸 말입니다. 자잘한 거야. 서로 말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어 그날 남편이 오자마자 화난 마음에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당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어머니 집 사드렸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 나한테도 미리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은 정색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말했으면 당신이 허락했을까? 그럼 일이 제대로 진행이나 됐겠어? 지방이라 아파트가 비싼 것도 아니고 내가 버는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누가 당신더러 대출이자 갚으래? 결국은 돈 가지고 치사하게 나오면서 자기가 버는 돈이니 저더러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화가 나지만 더 이상 화도 못 냈습니다. 그때 내가 돈을 못 벌고 경제적인 능력 없다는 게 부부 사이에서도 참 초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 아내인 저와 상의하는 게 맞는 문제임에도 남편의 태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은 제가 20살 때부터 청약저축 부었던 걸로 결혼 전에 당첨받은 아파트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버는 돈은 거의 대출 갚는 걸로 썼고 시집 갈 때 친정아빠가 남은 대출 8천만 원만 갚아주시면서 결혼 비용은 따로 보내주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은 제 명의의 대출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그 당시만 해도 집 담보 대출이며 차 대출이며 빚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집을 사주면서 대출도 자기 이름으로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이후에 도련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랑 상의 없이 또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도련님이 신혼집 마련하는데 자기 맘대로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태준 겁니다. 그때도 역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툼 끝에 남편은 그 돈은 내 맘대로라는 주장을 했고 저는 그 일 이후로 남편이 돈 쓰는 거에 일절 간섭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던 것이 나도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싸우면서 알겠더라고요. 이 집에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걸요. 이 세상엔 나와 우리 애들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맨날 싸우고 산 건 아닙니다. 좋은 때도 당연히 있었죠. 남편이 자기도 고쳐보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눈 감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대로 세월만 흘려보내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내가 돈을 못 버니 자기 맘대로 하고 살겠다는 말을 들을 것 같더라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둘째가 유치원 갈 때쯤 되니
그때는 기회가 오더군요. 처음에는 아이 유치원 보내고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했습니다. 주말에는 친정엄마 신세까지 지면서 별별 알바를 다 했습니다. 아이 낳기 전까지 직장생활 경력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번듯한 회사 들어가고 싶어 수없이 면접을 봤지만 저 같은 아이 엄마를 써준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인데 아이 아프고 그러면 일하기 힘들지 않느냐 등의 핑계를 대면서요. 결국 결혼 전 경력은 써보지도 못하고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꼬박 1년을 일해서 제가 모은 돈이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밖에서 뭘 하는지도 몰랐고요. 혹시 먼 훗날 남편과 어찌 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안정된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모은 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 등원하면 공부하고 저녁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남편 퇴근하고 나서 잠들면 혼자 애들 방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준비한 공부는 합격만 하면 바로 발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마조마했고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불안할 때마다 아이와 친정엄마 떠올리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1년 공부 후 공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제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걸 알았고요. 저는 어찌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지난 1년간의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번 늦게 들어온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남편 밥을 챙겼던가 기억도 안 났고요. 그 기간 애들을 어찌 돌본 건지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시간을 힘들게 견딘 탓이겠죠? 어쨌든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요. 남편이 저 취업 성공했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너한테 주는 생활비 줄여도 되겠네. 이제 너도 돈 벌잖아. 그냥 우리 생활비는 네가 책임지는 게 어때? 그동안 내가 혼자 했고 나도 어머니 집 대출 갚는 게 좀 힘들어서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지금껏 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혼자 다 했어. 그거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계산적으로 나오면 나도 똑같이 할 거니까 그따위 말하지 마. 적어도 애들 학원비, 관리비, 공동생활비는 내줘. 이제 돈 번다 이거네. 좋아. 공동생활비는 낼게. 하지만 원래 주던 것보다 많이는 못 줘. 그전에는 부부싸움만 하면 내가 돈 버는 거 없다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이제 그럴 일은 없어서 좋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미는 구석이 생겨서 그런 건지 그 전보다 더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아이들도 어지간히 컸고 본인은 직장에서 연봉도 높아졌겠죠. 그러니 그 전보다 더 알뜰살뜰 자기 외모를 가꾸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는 힘들어서 자기 옆에서 시든꽃이 되어가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때쯤에는 남편과 거의 10년 넘게 각방 생활을 했었고요.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남편의 사생활에 너무 무신경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때부터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창 때인 성인 남자가 마누라와 사이가 안 좋다면 그냥 금욕하고 지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쪽으로는 남편 의심을 안 했던 제가 무지했던 거죠. 내 공부하고 애들 기르는 거에 지쳐 남편에게 관심을 안 둔 탓이기도 했고요. 제가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황당하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제가 암 진단을 받게 된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그 뒤 몇 년간을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딱히 뭘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커가는 딸들을 위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마 은연중에 혹시 모를 홀로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랬고요. 그런데 인생이 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산 제게 하느님은 시련을 주시는 건지, 그렇게 모은 돈을 저에게 대부분 쓰게 되어버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2년마다 반드시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했는데요. 딱히 아픈 것도 없었던 저는 큰 걱정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건강검진에서 제가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죠. 전이 없는 이기암이었지만 왜 내가 암이라는 건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거의 매일 울었어요. 남편에게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큰 병원에 각종 검사 받으러 갈 때 친정엄마와 같이 갔고요. 결과 들으러 올 때는 보호자인 남편과 꼭 같이 오라는 말에 남편에게 암이라는 얘기를 처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산 사람이고 아이들 엄마인데 그 인간도 놀라긴 하더라고요. 뭐? 암이라고? 아니, 당신 그동안 어디 크게 아팠던 적 없었잖아. 증상도 없이 암이라는 게 가능한 거래? 원래 거의 모든 암은 초기에는 증상 없어. 나는 전이는 없지만 자궁 다 드러내야 하고 항암도 해야 한대. 당분간 직장도 휴직해야 하고. 그래서 나 투병하는 동안은 당신이 아이들을 잘 챙겨줘야 할 것 같아. 제발 부탁할게. 애들 아직 어린데 나 잘못되는 거 싫어. 내가 건강 회복하는 거 전념할 수 있게 당신이 좀 도와줘. 그러자 남편은 복잡한 얼굴을 하고서는 알았다 대답은 하더군요. 따뜻한 위로나 포옹 같은 건 어차피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이내 현실적인 문제를 묻더라고요. 암보험 진단비며 치료비며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어찌 되는 건지 등등을요. 일단 현재 내 배우자는 남편이니 당연히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 자세히 얘기해줬습니다. 다음번 병원 진료 갈 때는 당신하고 같이 오래. 그때 수술 일정도 잡고 앞으로 치료 계획도 들으면 될 것 같아. 요즘 암이 뭐 옛날 같지 않잖아.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어. 다음번 진료 때 의사 선생님한테 자세히 물어봐야겠네. 그래도 남편이라고 같이 병원에 가주겠다는 말은 하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는 없었고 수술이 가능해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요즘 암이 흔하다지만 암은 암입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제가 암 선고를 받은 그때부터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 전에 없던 증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 진료를 보러 갔을 때 남편은 의사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걱정해서인 줄로만 생각했고요. 선생님, 우리 와이프 정확히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 생존율에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거니까요. 다만 환자분 병기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병기가 2기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생존율은 60에서 70% 정도랄까요? 전이는 없지만 주변 조직으로 침윤이 진행이 있는 상태라 자궁 적출이 안전할 것 같고요. 암이라는 게 100%라는 게 없습니다. 이기라 해도 예후가 안 좋은 분도 있고요. 말기인데 기적적으로 5년 이상 살아있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살 가능성은 많은 거네요? 의사로서 희망적인 말을 해드리고 싶지만 생존율 60%라는 게 결코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치료 계획에 최선을 다해 따라달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네요. 원래 의사는 희망적인 거짓말보다는 잔인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라죠. 의사 말만 듣고 나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어찌 절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수술하고 치료 잘 받아 완치하는 걸 목표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수술은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침통해하고 가슴 아파한 건 차마 글로 표현을 못할 정도였고요. 아이들에게는 맹장 수술처럼 간단한 수술이라고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다는 거에 친정과 시댁이 반응이 참 다르더라고요. 친정에선 저 도와주려고 애들 문제며 치료비며
이것저것 신경 써주시는데 남편에게 제가 암이라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제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그럼 이번 추석은 못 내려오겠구나. 아휴, 일을 어쩐다니. 올해는 송편도 좀 많이 하고 식구들 먹을 전도 많이 할 생각이었는데 그걸 다 누가 한다냐? 걱정이구나. 아무튼 요즘 암이야 혹 하나 떼어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얼굴 보자꾸나. 근데 그때는 시모 말 듣고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추석이 웬 말이고 송편이 웬 말입니까? 그냥 몸조리 잘하란 말만 하면 어디가 덧난답니까? 꼭 며느리 할 일 누가 대신하냐는 식으로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역시 시모는 시모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모 말에 이렇게 대꾸했네요. 일할 사람이 왜 없어요? 아가씨도 있고 애들 아빠도 있잖아요. 저만 일할 사람인가요? 저 추석에만 못 가는 거 아니고요. 설날이고 뭐고 앞으로 저 다 나을 때까지는 시댁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부들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잖아. 네가 암 걸린 게 우리 탓이니? 다 네가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는 성격이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랑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린 거라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당분간 전화도 안 하셨으면 해요. 시댁과 단판을 짓고 저는 수술을 위해 얼마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웬만큼 커서 남편이 혼자 케어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어찌나 죽는 소리를 하는지 결국 친정아빠와 제 동생까지 온 가족을 다 동원했네요. 제 옆에는 거의 친정엄마가 매달려 계셨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고 기나긴 항암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밤에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태어나서 그런 큰 수술도 처음이었고 혹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어. 수술하고 항암하면 괜찮을 거야. 당분간은 다른 생각 말고 무조건 너 낳을 생각만 하자. 알았어요, 엄마. 엄마한테 내가 미안하지 뭐.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엄마 도움만 받고. 엄마 병원에서 자는 거 힘들잖아요. 내일은 남편이 여기서 하루 잔다니까 엄마는 집에 가서 쉬어요. 아니야. 중간에 잠깐 다녀오면 돼. 김서방이 너 비위 맞추면서 돌봐줄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있어야 네가 편하지. 수술 앞두고 긴장되는 마음 풀어주려는 친정엄마와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제 암 수술 소식을 알린 지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참 많이도 왔었어요. 휴직한 직장에서도 팀원들끼리 응원 문자를 보내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메시지가 또 왔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열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 사람과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뒷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와이프 가망이 없대. 생존율 60%면 거의 반반이라는 거잖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생각보다 우리 빨리 같이 살 수 있겠는데 번거롭게 이혼하고 합치는 것보다 마누라 죽고 재혼하는 게 좋은 거잖아? 문자를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남편이 문자를 보내려고 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던 거죠. 저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정말 황당하게도 남편이 스스로 까발려서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문자의 주인공과 결코 짧게 만난 사이가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필 이렇게 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문자로 내게 외도 사실을 알게 하나 싶어 남편이 참 미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아침에 들어갈 수술을 위해 그냥 잡생각 말고 자야겠다 싶었어요. 이 미친놈.
드디어 나한테 이혼할 구실을 제 손으로 갖다 바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인간과 시원하게 이혼하고 복수하려면 일단 내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아마 남편도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있었는데 그전과 달리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그 후 제 몸 회복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 후 집에 와서 통원 치료했고 항암이라는 힘든 과정도 거쳤어요. 그때 남편은 유독 저를 떠보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보낸 문자로 내가 외도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그렇게 궁금했나 봅니다. 저는 모르는 척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장 난리치고 남편 외도를 추궁하면 그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니까요. 일단 같이 사는 동안은 남편 돈을 최대한 이용해야 했기에 참았습니다.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제가 눈치를 못 챘다고 안심한 뒤로는 남편 외도 증거를 모았어요. 생각보다 카드 내역이며 남편 폰을 들여다보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외도 증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는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상간녀의 정체가 궁금했는데 남편 같은 회사 직원인 것 같더군요. 같이 은밀하게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자니 그녀는 아직 미혼인 것 같았고요. 멍청한 년이 유부남 만나는 노처녀인 주제에 SNS에 사진은 왜 그리 올려놓았는지 정말 안 걸리고 둘이 연애 잘할 줄 알았나 싶었네요. 그 덕분에 손쉽게 외도 증거 모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남편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살면서 저는 힘들게 항암까지 마쳤고 체력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컨디션을 점점 회복하자 대놓고 표정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죽기를 바란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생각했죠. 저는 그동안 모은 외도 증거 가지고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직하기 전에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했기에 결심하자마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여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발뺌하더라고요. 당신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놔. 나는 협의 이혼은 생각도 안 해. 무조건 소송으로 끝낼 거고 조만간 소장 받아볼 수 있을 거야. 당신 기억나지? 설마 그거 내가 정말 모를 거라 생각한 거야? 이 세상에 바보는 없어. 당신 입으로 나 죽으면 딴 년이랑 살려고 신난다고 한 거 복수하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악물고 버텼는 줄 알아? 여보, 지금 그 여자랑은 정리했어. 내가 설마 우리 애들한테 부끄러운 짓 할까 봐서 그래? 그래? 내가 알기론 지난 주말에도 당신 그년이랑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간 것 같은데? 당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 우리 애들 앞날 생각하면 이혼은 안 돼. 우리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 나 아프고 나니까 알겠더라. 일단 내가 살아야 애들도 있는 거야.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픈데 같이 살아서 뭐 하겠니? 그랬더니 남편이 이젠 틀렸다 싶었나 봐요. 저한테 무릎 꿇고 더 빌어도 모자랄 판에 결국은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당신 잘못도 있어. 당신 애들 키우는 거 힘들다고 맨날 인상만 쓰고 집에 오면 인상만 썼잖아. 일하고 집에 오는 나 한 번이라도 웃으면서 맞아준 적 있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꾸민 여자에게 눈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럼 이제부터라도 잘 꾸민 여자랑 살아봐. 대신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 할 거야. 조금 있다가 우리 친정 부모님 오실 거거든. 한 대 쳐맞고 싶지 않으면 지금 짐 싸서 나가라. 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친정 부모님 곧 오실 거란 말에 남편은 슬금슬금 옷가지를 챙겨 욕지거리를 하며 나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미리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계신 상태였고요. 저와 아이들 걱정돼서 당장 달려오겠다고 하신 거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들어도 소송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수월하긴 했지만요. 남편의 유책 사유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상간녀 소송도 어렵지 않았어요. 위자료로 남편에게 2억 청구했습니다. 상간녀에게는 5천만 원 청구했어요. 물론 다 받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고요. 부를 수 있는 최대치를 청구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이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남편과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소모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제가 이혼해주고 둘이 잘 살면 그것도 열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감사부서에 그 둘 불륜 사실을 다 알려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할 수 있는 거 각오하고 알바 고용해서 남편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전단지 돌렸습니다. 전단지에는 남편과 그녀의 애정 행각 모습을 인쇄했고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와이프를 농락했는지도 소상하게 적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제가 돌리고 싶었죠. 그래도 돈 써서 제 손으로는 직접 똥 안 묻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날 남편 회사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았겠죠. 아마 사내 게시판이나 메신저가 아주 들썩거렸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오전에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당신 진짜 미쳤어? 조용히 이혼하면 되지. 이딴 식으로 나한테 망신을 줘야 되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 줄 알아? 다른 부서로 전출 가게 생겼어. 게다가 걔는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당연히 이 일로 잘릴 거 아니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내가 바라던 게 그거야. 당신 회사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거 말이야. 그 정도 대가 치를 거 각오하고 바람 피운 거 맞잖아? 당신 정말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니? 위자료가 2억은 뭐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1억이라도 내놔. 그리고 그녀한테 전해라. 위자료 안 주면 통장이고 뭐고 다 압류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세상에 좋은 이별과 좋은 이별은 없는 거 아시죠? 저와 남편은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하면서 그야말로 지랄스럽게 이혼했습니다. 제가 원한 만큼은 아니지만 변호사님 예상대로 위자료 전부 받았고요. 남편이 저 몰래 감춰놓은 재산도 이혼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재산 분할이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조정을 2번이나 했지만 결국 제가 유리하게 결론 냈습니다. 문제는 상간녀 소송이었는데 그년이 위자료 깎아달라는 거 꿈쩍도 안 했어요. 꽤 오랜 시간 저를 농락했던 거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받아낼 생각이었지만 법은 딱 1,000만 원으로 판결하더라고요. 1년이 넘는 소송에 비해 결과가 마뜩잖긴 했지만요. 그년 직장 잘리고 결국 남편이랑 헤어진 거 보니까 속풀이는 되더라고요. 15년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다들 한숨 쉬실 겁니다. 짧은 세월 아닌데 이혼하는 게 너무 경솔한 거 아니냐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지나서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남은 세월이 더 많은데 그거 아까워 결혼 유지할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전 남편 놈은 소송 중에 몇 번 봤는데 술로 세월을 보낸 건지 살도 엄청 찌고 얼굴도 확 늙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거 보니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벌써 5년이 다 된 얘기가 되었다니 시간이 빠르긴 합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가긴 하더군요. 제가 아파보고 나서 깨달은 건데 내 몸이 죽을 만치 아프거나 죽을 고비가 오면 이혼 같은 거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몸이 아팠던 이유가 정말 남편에게 원인이 있었던 건지 이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남편 외도 사실 모른 척하며 버틴 시간도 사실은 힘들었던 거죠. 내년이면 우리 큰딸이 고2가 되는데요. 올해는 여러모로 뜻깊은 해입니다. 이혼한 지 3년째이기도 하고 암 재발이라는 두려움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진 해이기도 해서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고 있고 거의 완치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아이들과 열심히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네요. 주변에 배우자 바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다들 말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그런 경우 참 많더라고요. 이혼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흔한 말로 살다 보면 사라지긴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혼 사연을 이렇게 용기 내서 보내는 건요.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특히 그게 목숨과 관계된 거라면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나중에는 꼭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와 비슷하게 이런저런 일을 겪은 분들 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씩씩하게 2딸 키우며 잘 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